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분명 운율을 맞춘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크 트웨인을 톰 소여의 고음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유쾌한 소설을 쓴 작가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19세기 말 미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부패와 탐욕을 도금 시대, 더 길디드 에이지라고 비꼬았던 날카로운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금칠을 했을 뿐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가 남긴 이 명언처럼 1930년의 절망과 2025년의 오늘, 이 두 시대는 마치 소름 돋는 운율을 맞추듯 닮아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세계 경제를 대공황이라는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사건, 바로 스미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통해 다시 한번 거대한 관세 장벽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100년 전엔 모두가 다 같이 망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이 거대한 장벽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오늘은 1930년의 가난한 농부와 2025년의 슈퍼리치 기업가를 통해 보호무역의 함정, 그리고 달라진 게임의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193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옥수수 농부 존을 상상해 보시죠. 옥수수 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고 존은 당장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뺏길 처지였습니다. 이때 정치인들이 아주 달콤하고 듣기엔 그럴싸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부들이 죽는다. 수입품의 관세를 왕창 때려서 문턱을 높이면 네 옥수수가 다시 비싸게 팔릴 거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이 논리는 굶주린 사람들에겐 구세주의 목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1930년 6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악명 높은 스미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당시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미국 전역의 경제학자 1028명이 반대 청원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살행위다. 제발 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덮어버렸고 무려 2만여 개 품목의 관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농부 존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정부가 우릴 도와준다. 라고요. 하지만 그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른바 인근 궁핍화 정책, 즉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어 내가 잘 살겠다는 이 정책은 전 세계의 분노를 샀습니다. 캐나다, 유럽, 중남미국가 할 것 없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 너희가 문을 닫아? 좋아, 우리도 미국 물건 안 사! 라며 보복 관세를 때리고 수입을 금지해버렸죠. 결과는 차참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존의 옥수수를 사줄 해외 고객들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안에서 팔자니 국민들은 돈이 없고 밖으로 팔자니 길이 막힌 겁니다. 결국 존은 파산했고 이 무역전쟁은 대공황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피로 써서 남겨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모두가 패배할 뿐이다. 자, 이제 다시 시계를 202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100년 전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공장을 지키고 뺏긴 일자리를 되찾아오자. 경제학자들은 100년 전 선배들처럼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건 제2의 스미트 홀리다.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 다 죽는다.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930년과는 다른 2025년 만에 아주 기이한 역설을 목격하게 됩니다. 1930년엔 나라 전체가 비명을 질렀는데 지금은 서민들의 곡소리와는 별개로 일부 거대 기업들은 표정 관리를 하며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도대체 100년 사이에 무엇이 변한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자본의 이동성입니다. 1930년의 농부 존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땅과 옥수수밭을 짊어지고 이민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자산은 고정되어 있었고 국가의 운명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다국적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국가라는 국경보다 덩치가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한번 뜯어볼까요?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9년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가동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생산 거점을 확보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완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아놓은 공장 지도를 펴놓고 물량만 조절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관세 안 무는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고, 유럽으로 가는 건 베를린에서 만들고, 중국 내수는 상하이에서 해결한다. 즉,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관세라는 파도를 유유히 넘나들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해 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호무역의 명분마저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불러들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 안을 채우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나 고도화된 아동화 설비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공장은 미국 땅에서 돌아가지만 정작 미국 노동자가 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경쟁자들은 관세 폭탄을 맞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반면 미리 장벽을 넘을 준비를 마친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거대 공룡들은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1930년의 무역장벽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2025년의 무역장벽은 이미 준비된 덩치 큰 놈들을 보호해주는 거대한 해차, 즉 성곽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보호무역의 역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관세를 밀어붙이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은 바로 기축동화 달러의 힘입니다. 관세를 올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지만 달러 가치를 높여서, 즉 강달러로 수입 가격 자체를 낮추면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그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입니다. 수입법자가 관세를 내면 그만큼 물건 가격에 얹어서 팝니다. 2025년에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최신 스마트폰, 심지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에도 그 보이지 않는 세금이 녹아들어 있게 됩니다. 거대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해서 관세를 피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1930년의 농부 존처럼 2025년의 소상공인과 월급쟁이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이게 바로 보호무역이 가져올 진짜 청구서입니다. 스미트 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연장시키고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다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2025년의 트럼프표 관세 정책은 훗날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장벽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지지만 결국 그 장벽을 넘을 사다리를 가진 자들만의 요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벽 아래 갇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미국이 관세를 올리네 마네 하는 뉴스를 넘어서 내 자산과 내 밥상이 이 거대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역사의 운율을 읽는 자만이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